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식사요법 및 실습 맡은 이경연이라고 합니다. 교재 받으셨죠? 네, 실물이 더 나을까요? 자, 식사요법 및 실습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12주 동안 영양교사 그 전공 과목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을 맡은 만큼 학생들께 이제 학생들한테 할 그 인상적인 인사말을 준비해 와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왔었었는데 제가 딱 올해로 강의한 지가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년 강의가 됐었는데 첫 번째 강의가 그때 했던 게 여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식품위생직 공무원 시험 식품미생물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강의실이 꽉 차서 무슨 말을 제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강의를 했었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났으면 자다가 잠꼬대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다른 강의는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정말로. 다른 강의는 그냥 들어가는데 영양교사 강의 들어올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정말 부담스럽게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말을 할까 이러다가 제가 대학 때 이제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과목 중에 관광과 여가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진짜 재밌대. 그래서 막 박터지게 이제 신청했었던 과목이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이제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관광의 3대 요소를 써라. 이게 시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였었냐면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정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은 오늘 와 계시는 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은 이 여유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심리적 여유 전혀 없죠. 절박하죠, 지금. 그 다음에 과연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학원비를 지불하고 들어오셨을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업 포기하시고 인생 한번 걸어보자 라고 나름 이제 올라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학생들을 몇 분 보는데 이제 혼자 있고 또 고시원 들어가 있고 이런 학생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덜 챙겨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나면은 굉장히 이제 아파하면서 교수님 저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뭐 인강으로 돌렸다. 이런 학생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게 먹는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부분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없는 돈이지만은 뭐 헬스클럽을 끊었다, 요가를 끊었다. 그래서 1시간이라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끊는다라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또 그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제적인 그리고 시간적 여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도 엄청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인강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직강을 나올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물론 인강을 듣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는 또 생기겠죠. 오고 가는 시간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 화장하는 시간 1시간 안 버려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쁘게 보셨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9주차 넘어가면은 다 좀비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들어와도 눈을 이렇게 뜨고 왔나 안 왔나 이렇게 흐름대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아 많이 지치셨구나 이런 모습들도 보기도 하는데 시간적 여유. 그래서 이제 나름 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직강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들 이제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과연 1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12주 동안 이론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후에 또 6주 정도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거의 3개월 가까이를 이제 스터디를 한다든지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3월부터 이제 12월이니까 8개월,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여유가 없었을 때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몰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3년 공부했어, 4년 공부했어, 5년 공부했어가 아니라 작년에 초시 학생들 많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학생도 이제 초시로 처음에 직강, 여기 이론 강의는 그냥 인강으로 들으시다가 나중에 문풀 시간에는 이제 직강으로 나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들었다가 결국은 그냥 여유 있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자기는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한다. 그래서 직강이 듣고 싶지만은 인강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였었는데 1년 초시로 합격하신 학생들 연락 많이 왔어요. 덕분에 붙었다 이러면서 이제 문자 전화도 주시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뭐 강원, 여러 가지 뭐 각 지역별로 쭉 이제 인원이 나오게 되는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 12월에 이제 발표 나고 또 1월에 2차 발표 나고 이렇잖아요. 발표 나실 때 보게 되면은 1월에 발표 나는구나. 1월 첫째 주에 그때 3일쯤에 발표가 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가 날 때 그 지역의 최저 점수, 자기가 했던 최저 점수하고 그 합격 점수에 해당이 되는 커트라인 최저 점수하고 본인 점수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최저 점수로부터 몇 점 이상이었네. 최저 점수, 합격 점수보다 몇 점 낮았네. 이거를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전공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이 40점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전공 A, 전공 B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교육학 쪽에서 적어도 13점 이상 나와줘야 되고, 좀 잘 맞은 학생들이 15점, 16점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전공인데 제가 알기로 이제 서울, 경기, 강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최저 점수가 68에서 70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친구는 자기는 79점이었다. 한 친구는 자기는 82점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로 1, 2점 차이가 아니라 많이 합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그 기간 동안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또 면접 준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했고 발령 받았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 기간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합격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절박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본인 스타일을 알면서 그 본인 스타일대로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즐길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짜증내 하지 않으면서 장기간이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공부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본인의 스트레스를 이제 이거를 컨트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정리를 잘 하세요. 그리고 다들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스터디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런데 작년에 제가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가 끝까지 가는 그룹을 못 봤어요. 왜냐면은 준비해온 학생만 준비를 해오고 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제 하다 보면은 그냥 무임승차 하시는 분, 맨날 퍼주기만 하는 분, 이게 나뉘다 보면은 결국은 스트레스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잘해야 되는 거지 또 이제 그냥 나는 대충 얻어 들어가 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올해 마음을 먹고 오신 이상 내년에 1월에 합격이다라는 걸로 해서 내년 이때는 이제 학생들 밥 주는 계획하시고 실제로 영양교사 선생님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식사요법 및 실습 첫 번째부터 들어갈 거고요. 제가 첫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목차예요, 목차. 그래서 항상 그 과목의 차례를 보세요. 그 과목의 차례를 보시면서 어디쯤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학교 이제 시험을 이제 좀 있으면 4월 말에 바로 학교 지금 지난주 개학했는데 4월 말 시험 대비 제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전교 1등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내가 야 니들 둘이 서울대 가면은 엄마 자동적으로 학원에 스카웃대 간다. 정말 컨설턴트로 스카웃대 가요. 부모. 한 사람은 안 돼. 자녀가 둘이면은 둘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면은 엄마를 데리고 가. 하나는 안 돼. 하나는 운일 수 있기 때문에 둘을 다 보내야 돼. 그래서 니네 둘이 내 목표고 나의 취업은 니들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관리를 우리 애들한테 시작해 보려고요. 내가 제 취업을 위해서 늦게까지. 그래서 시켜볼까 하고 있는데 맨날 경고해 밤마다. 엄마 일요일마다 니들한테 노트 정리 볼 거다. 노트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그럼 수업 시간에 프린트물 유인물 안아주는 선생님도 있고 노트 정리 안 하는 선생님도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 이러는 거예요. 유인물 다 묶어놔. 그래서 그 유인물만 묶어놓지 말고 거기다가 중요한 포인트를 네가 써놔. 그리고 분명히 내가 노트로 볼 거야. 노트 한 권에다가 그럼 뭐 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만 써 그러면은. 네가 1단원에서 1단원 제목이 뭐였고 1단원의 소제목, 작은 제목. 엄마가 제목만 써도 돼? 제목만 써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 되면 검사하겠다. 그리고 용돈을 이제 5,000원씩 감점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돈으로 잔인한.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 반에서 유일하게 핸드폰 없는 한 명씩이에요. 없어요, 핸드폰. 그래서 창피해 죽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니들이 창피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다들 친구들이 야, 돈 보태줄게 니들 핸드폰 좀 사라 막 이런대요. 그래서 엄마 친구들이 핸드폰 사주면은 가져와도 돼? 그건 아니라고 본다. 뭐 이러면서 그럼 우리는 언제 사? 니들 20살 넘어서 니들 돈으로 알아서 사. 나랑 관계없는 일. 이렇게 이제 결론은 내렸거든요.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잘 절제하시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제목 정리예요. 제목. 항상 제목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해 지금 지금 영양사 시험 보시고 바로 졸업하면서 오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양사 시험 같은 경우에가 올해 1교시, 2교시 그래서 1교시에 2과목 2교시에 2과목 해서 총 4과목으로 줄어들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1교시 문제 중에서 영양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화학이 있었어요. 생화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양교육이 있었고 식사요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리학이 있었어요. 2교시 과목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같이 영양 판정이 들어가게 돼요. 영양 판정이 같이 이제 들어가는 과목이었었고요. 그래서 60문제, 60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은 식품학하고 그 다음에 식품학에 식품화학이 들어가게 되고 조리원리가 들어가게 되고 식품 미생물이 들어가는 것이 40문제였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과목으로 해서 위생, 식품위생하고 위생법규, 그 다음에 단체급식이 들어가게 되면서 단체급식 들어가면 당연히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쪽이 들어갔겠죠. 식관리 이쪽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60문제 들어가서 총 220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체 한 과목당 전부 다 과락이 있었고요. 과락이 있었고 전체 중에서 60% 이상을 맞았을 때 이제 합격으로 갔던 거였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우리도 영양교사 시험을 처음 이제 시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공청회를 했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시험 얘기가 나오게 됐던 건데 어느 순간 처음에 이제 간단한 서술형이었다가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 5점짜리 문제, 10점짜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문제들이 2점, 4점, 5점, 10점 이렇게 오게 되는데 2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가로 넣기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요한 키워드 쓴 다음에 한 줄로 쓰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한 다음에 한 줄로 쓰기 10점짜리 문제는 소문제에 해당이 되는 여기 사이에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배점이 2점, 4점, 5점, 10점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저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작년에 이런 식사요법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보는데 정말로 이 경계가 진짜 애매해요. 정말 애매한 게 여러분들 생화학을 따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영양학에서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급영양학이 생화학인 거죠. 그러니까 생화학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생리학도 따로 하지 않지만은 생리학 속에 기전을 알아야지 소화기전이라든지 흡수기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리, 기능을 알아야지 식사요법 왜 이 질환이 발생됐는지 원인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이걸 판정 내리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뭐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식품화학 쪽이 좀 어렵다 아니면 단체급식 쪽이 어렵다 이랬었거든요. 영양사 시험에서도. 근데 한 3년 전부터 영양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식사요법이에요. 식사요법이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사요법 문제 경향 같은 경우에도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환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트륨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 보셨겠지만은 55세 남자다. 55세 남자고 이 사람이 증상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내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러했고 LDL 수치가 이러했고 중성지방 수치가 이러했다 등등등 혈압 수치가 이러했다.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식단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나서 증상과 이 혈액검사, 생화검사한 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의 질환은 무엇인지 판정을 한 다음에 이 질환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식단을 직접 찾는 문제. 이런 문제가 식사요법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답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이 제일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식사요법 속에 영양 판정이 들어가 버리게 되고 생리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교사 문제에는 여기에 생애주기까지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주기 들어가지, 판정 들어가지, 식사요법 들어가지, 생리학 들어가지, 가끔 여기에 생화학까지 같이 기전이 들어가지 라고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뒤에 바로 얘기하겠지만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55세 남성이다. 55세 남성인데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 신장과 체중은 같은 형태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의 두 사람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 그 다음에 HDL 수치,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를 알려줬어요. 알려준 다음에 이 사람의 LDL 수치를 계산해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LDL을 계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LDL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HDL과 LDL을 판정해봐라. 판정해봐라.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의 A와 B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유추해봐라.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여기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거를 계산할 수 있을지. 그러면 계산을 하려면은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LDL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콜레스테롤 마이너스 뭐예요?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마이너스 또 뭐예요? TG를 중성지방을 5로 나눈 숫자. 이게 LDL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판정을 하려면은 총 콜레스테롤은 200에서 240에서 200 아래면은 정상이다. 240 이상이면은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으로 판정을 내린다. 근데 둘 다 245였거든요. 245. 일단은 총 콜레스테롤은 높은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자, LDL 콜레스테롤을 판정하게 되면은 크게 보는 숫자가 130과 160을 보게 돼요. 근데 한 사람은 130A라는 한 사람은 130R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근데 한 사람은 165가 나온 거죠. 165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고 LDL 혈증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HDL 콜레스테롤. HDL 같은 경우에는 40과 60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60 이상이면은 좀 높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40 아래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저 HDL 혈증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었던 것이 LDL과 HDL의 기전을 설명해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LDL은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많아졌었을 땐 여러 가지 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겠죠. 반면에 HDL 같은 경우에는 떠돌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져서 간으로 가서 대사 처리를 하기 때문에 HDL이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을 낮춘다. 이러한 대사 기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쓰는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영양교사 문제였었어요. 작년 문제. 자, 이러한 문제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영양학에, 그 다음에 식사요법에, 판정에, 생애주기에 이게 동시에 다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 과목들이. 그래서 그 선생님들마다 들어와서 저는 식사요법을 강의를 하고 또 다른 교수님은 영양학을 강의하고 또 고급 영양학을 강의를 하고 다르게 다들 강의를 하시지만은 결국은 모든 과목을 통합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르치는 분야 말고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3개월 지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뭐 5시간에 제가 이제 조리 원리도 들어가지만은 식품학과 조리 원리도 경계가 정말 애매해요. 이게 식품학 문제야, 조리 원리 문제야, 다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식품학 베이스가 없고 또 식품학을 알고 있더라도 이걸 조리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걸 쓰지를 못해요. 다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이에요, 통합. 그래서 여러분들의 3월달, 4월달, 5월달 이게 이제 기초과학이 심화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은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3, 4, 5월달은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이론을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예전 2년 전쯤인가 어떤 학생은 자기는 그 여기 학원에서 나온 교재 외에 다른 교재를 본 적이 없대요. 이 교재만으로 합격하신 친구가 있었어요. 울산 학생이었었는데 그냥 합격하신 그분도 있었었는데 이제 보통 과목당 뭐 2권, 3권 정도 여러분들 학교 때 보셨던 것부터 시작해서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에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계속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셔야 되고 6월에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전체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이론 이제 문제풀이반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문제풀이반 정말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반 시간에 그날 와서 문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전날이 제 거 식사요법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전날 이 교수님은 대충 10페이지 정도씩은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은 전날 10페이지 공부를 다 해오는 거예요. 본인이 다 쓰는 거예요. 연필로. 다 써갖고 오시는 거고, 제가 이제 같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는, 아, 내가 썼던 단어가 들어가 있네? 이거는 이렇게 문장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더 나은 문장이었어. 이렇게 체크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와, 다시 새롭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제 이때는 조금 더 안타까우신 거죠. 이제 표정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시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론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들이 통합이 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식품 영양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영양학이기 때문에 영양학 베이스로 해서 다 이제 기초 영양학에 응용 영양학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통합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영양사 문제가 아니라 영양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론 정리를 해서, 아, 지난 시간에 영양학 시간에 말했던 것이 식사요법 시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계속 반복이 돼요, 결국은. 식품학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조리 원리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작년 시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2017 시험 같은 경우에 2교시 전공 A 같은 경우에 제가 40점이라 그랬잖아요. 40점이었을 때 총 1교시 문제가 14문제였어요. 그러니까 A 2교시의 첫 번째 전공 A 시간에 14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8문제가 2점짜리로 나왔고요. 앞에 이제 아까 가로놓기 단어 쓰는 것이 2점짜리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6문제가 6문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4점짜리. 그래서 16, 24에서 40점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 B, 이제 2교시, 3교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 번째 시간에 마찬가지로 40점이었었는데, 이때 8문항이 나와요. 8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5개는 이제 4점짜리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문제는 5점짜리로 나오게 되고, 한 문제가 이제 10점짜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0점짜리 문제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10점. 아까 제가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서울, 경기 이쪽이 좀 세긴 하죠. 이게 수도권 지역에서 인근에서 가깝고, 여기에서 좀 확률을 노린다 그러면 또 강원도나 뭐 충청도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고향으로 지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배점이 되는데, 전공에서 아까 제가 그 교육학에서 대략 13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공에서 70점은 나와줘야 되겠더라고요. 합격 라인으로 들어가시려면은. 근데 여기서 40점, 80점이잖아요. 80에서 70 맞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이 10점짜리 문제, 저는 아니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왜 이걸 헷갈렸을까? 정말. 근데 그 당시에 시험을 봤었을 때는 헷갈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출문제다 이렇게 보면은 쉬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미 이제 그 심리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갖지 않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당시에 시험 문제를 볼 때는 뭐지 이렇게 다 당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점짜리 문제가 이제 뭐였었냐면은, 무슨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셨던 분? 알레르기. 이거를 알레르기냐 유당불내증이냐 뭐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 알레르기 문제를 왜 유당불내증으로 논란을 일으키냐고요. 그냥 알레르기인 건데. 그래서 알레르기 문제였었어요. 우유 알레르기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초등학생이었고, 얘가 여기 이제 문제를 써준 거였죠. 초등학생 케이스 스터디를 써줬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어렸을 때부터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먹게 되면은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이 소화기계,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호흡 이런 데 다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소화기 쪽으로는 복통 발생하고, 물론 유당불내증에서도 거품성 설사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로 줬던 것 중에 하나가 홍반이 일어나고 발진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피부질환이 있는 걸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를 해줬었어. 이건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해서 당연히 알레르기지. 헷갈리면 안 돼, 유당불내증으로. 그래서 일단 이거 우유 알레르기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었는데, 당연히 유제품 종류를 안 먹었었는데, 그날 뭐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친구 할머니가 사준 밀크쉐이크를 먹고 나서 증상이 발병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흡곤란이 오고 복통이 나고 배가 아프고 쓰러지고 병원으로 가서 이제 특정 그 질환명을 처방받았다. 그 질환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였었냐면 10점짜리 문제라 그랬잖아요. 10점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에 해당이 됐던 것이 왜 이 질환이 발생됐는지를 발생 기전을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나서 써라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였던 거죠. 이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발생 기전을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나서 써라. 오늘은 그냥 제가 일단은 다음번에 어차피 알레르기 들어갈 때 다시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문제 흐름이 이랬다라는 것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발생 기전에서 일단 우유라는 항체가 항원이죠. 항원. 문제가 됐던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림프구 중에서 비만세포가 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만세포가 감지를 하게 되고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면역물질을 생성하더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뮤노글로불린 E에 의해서 결국은 비만세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뮤노글로불린 E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물질 분비로 해서 세 번째 분비가 되는 것들이 히스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류코트리엔이라든지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바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에 예를 들어서 항원이라는 말, 비만세포라는 말, 이뮤노글로불린 E라는 말, 화학물질이라는 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 세 번째 또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그러면은 자 집에 이 아이의 문제점으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영양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네 번째 학교에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교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 써라.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나왔었는데 영양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유 알레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유 제품을 첫 번째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 아이가 아직 성장기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충분히 대체시켜줌으로 인해서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게끔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영양교사 쌤 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 일단은 게시판에 공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아이한테 가공식품부터 시작을 해서 표시제도를 읽게 하는 법,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두고 나서 쓰는 10점짜리 문제가 이제 작년에 영양교사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식사요법 문제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도 나왔던 것이 이제 비만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비만 문제에서 A식단과 B식단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균형 잡힌 저열량식 하나는 고지방식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지방만 들어가 있었던 지방 다이어트. 그래서 A와 B의 다이어트의 특징, 몸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써라. 이런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단식을 했었을 때 몸에서 발생되는 기전. 그럼 영양학적인 내용, 생화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비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식사요법까지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통합 문제가 나오는 것이 10점짜리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이거 계산하는 문제. 총콜레스테롤, HDL, LDL 이거 TG 이거 주면서 HDL과 LDL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13번 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13번 문제로 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4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것이 발해식도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근데 저도 딱히 수업 시간에 사실 제가 발해식도를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은 그 사람의 증상 중에 살이 찌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아프다라는 증상을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이거? 역류성 식도염이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러면은 식사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을 써봐라.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관련된 문제가 4점짜리 문제로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교시 문제로 해서 4점짜리 문제에 있었던 것이 섭식장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섭식장애 문제로 해서도 특히 이제 우리는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임상 영양사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죠? 그래서 임상 영양사 기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여러분들은 영양교사를 지원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문제로 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대상을 찝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어서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고등학교 여학생의 이제 뭐뭐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다. 그래서
본인은 아이돌들의 몸무게가 자기보다 키가 큰데 이 아이들이 모두 다 45kg라더라. 근데 자기는 이거를 15kg를 더 빼야지 이 몸무게가 된다. 그래서 오늘도 뷔페를 갔는데 7시에 갔는데 쫓겨난 거예요. 9시에. 너무 많이 먹어서 너 나가라.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빴다. 집에 와서 라면을 2봉지 또 끓여 먹었다. 내용이야, 그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 토하고 밤새 이제 복통에 시달리고 뭐 이랬다라고 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제 그 질환명을 쓰고 유추되는 질환명을 쓰고 이 학생에게서 발생되는 외관상 발생되는 임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써라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가 있게 되는 거고, 신경성 폭식증, 이게 정답은 신경성 폭식증이었죠. 폭식증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제 불리미아라고 말하는 신경성 폭식증에 해당이 되는 질환이었었는데, 거식증은 자기의 문제점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폭식증은 자기가 이거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알지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경성 폭식증이다 라는 내용을 쓰셔야 되는 거였었고, 이 사람한테 발생될 수 있는 외관적인, 그러니까 임상상으로 우리가, 임상이라는 것은 뭐 입 벌려보세요, 손 좀 볼까요, 뭐 이렇게 피부도 만져보고 머리카락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3가지 정도를 꼽아봐라 라고 했으면은, 일단은 토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치아 손상이에요. 그래서 치아 에나멜층이 손실이 되고 계속 먹고 이런 과정에서 충치라든지 치아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토하는 과정에서 구토, 복통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발생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그 다음에 또 그 몸의 체중 변화가 심각하게 드러나죠.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뭐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또 평소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일종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임상적인 특징을 써라, 이 내용에서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또 과연 이러한 것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그 메치오닌 하고 호모시스테인에서 메치오닌으로 넘어간 대사 나오면서 엽산하고 비타민 B12 쓰는 문제 있었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영양학 문제지만은 제가 또 식사요법 시간에 거론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양 판정 문제로 해서 나왔던 게 그 우울증 문제 있었잖아요. 우울증, 그 다음에 지하에서 근무를 한다.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걸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그 보건교사 뭐 진단을 할 때 일종의 비만이 될 수도 있다. 그거 뭐였었어요? 비타민 D였잖아. 비타민 D였었고, 비타민 D를 판정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중요한 지표를 써라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지표에 해당이 되는 것은 25하이드록시 콜레칼시페롤에 해당이 되는 거, 이걸 쓰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2점짜리로 해서 비타민 D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다 영양학 문제이면서도 또 언급되기도 하고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과목을 열심히 하시면은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분들 강의 들으실 때 뭐 어느 교수님은 좋은데 어느 교수님은 별로야. 물론 이제 그 평가는 내리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싫어서 난 그 수업이 너무 짜증이 나,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기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걸로 해서 본인의 그 감정적인 손실을 일으켜서 수업에 지장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짜증이 난다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4문제, 8문제, 2점짜리, 4점짜리, 5점짜리, 10점짜리.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항상 말하는 거지만 기본이에요.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이 되어 있는 거고, 5점짜리, 10점짜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시간 이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근데 이론 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써?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론 내용에 충실하셔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차례 볼게요. 차례 보시면은 첫 번째가 개요였잖아요. 오늘 시간에 제가 이제 개요, 오늘 다음 주까지 들어갈 건데,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는 것들이 병인식, 이라든지, 그냥 일단 들으세요. 2번은 병인식이라든지 식품교환표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급식 투여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경관급식이다, 정맥영양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 쪽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면 영양교사가 뭐 경관급식을 하거나 정맥영양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공부는 해놓는 거죠. 그게 개요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제2장 소화기계 질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소화기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은 구강에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까지 관련된 모든 질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영양사 공부했었고 과거 공부하셨을 때 입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키지 못하는 질환부터 나오잖아요. 삼키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항문 쪽에 변비,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중간중간에 이러한 내용들 소화기계 질환 파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간, 담낭, 췌장. 그러니까 지난번 챕터,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챕터 2에서도 역류성 식도염 문제 계속 잘 나왔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챕터 3에서 간, 담낭, 췌장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간, 담낭, 췌장 질환. 그래서 뭐 급성 간염, 만성 간염,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간염 얘기들. 그 다음에 담석, 담낭, 그 다음에 췌장 질환. 그 다음에 알레르기 문제가 계속 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연달아서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알레르기 파트,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영양교사시기 때문에 식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부분도 잘 나오셔야 되는데, 이미 지금 10점짜리 문제로 크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알레르기 파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 질환으로 해서 심장 순환이잖아요. 그럼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혈액과 관련된 질환들이 나오는 것이 순환계 질환이에요. 그 다음 당뇨병의 식사요법이라고 나왔는데, 당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소아당뇨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 당뇨, 제1형 당뇨, 소아당뇨 파트가 있기 때문에 1형 당뇨지만은 개중에 비만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2형 당뇨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죠. 비만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을 묻는 문제, 또 당뇨 문제로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챕터 7 비뇨기계 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뇨기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비뇨기계라고 말하게 되면 두 개의 신장, 그 다음에 순뇨관, 방광, 요도. 그래서 신장, 순뇨관, 방광, 요도. 이거를 다 일컫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묻는 질환은 신장질환, 콩팥이죠. 콩팥에 관련된 질환으로 해서 2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10점짜리 문제였었죠. 10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신장질환으로 인해서 투석하는 환자를 물어봤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투석 문제로 해서 복막투석, 혈액투석, 그래서 이거였었는데,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A 식단에서 B 식단으로 바꿨다. 식단을 A에서 B로 식단을 바꿨는데, 그러면은 무슨 투석에서 무슨 투석으로 바꾼 것인지를 써라 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식단에서는 뭐 키위도 있었고 뭐 취나물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A 식단에서는 B 식단으로 넘어가면서 키위, 취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뭐 딸기라든지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메뉴들이. 그러면은 이 키위, 취는 특히 칼륨을 갖고 있었던 거였었잖아요. 그러면은 복막투석, 혈액투석 중에서 그나마 칼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투석이에요? 복막투석이었잖아. 그러니까 복막투석에서 이 사람은 혈액투석으로 바꾼 거였네. 왜? 자, 이런 칼륨이 많은 것들을 제한시켰다. 이런 것들을 쓰는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장질환 파트에서도 투석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투석 파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 챕터 8에서 보시면은 비만, 체중 부족증, 섭식장애라고 했는데, 소화비만 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만 문제도 한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최근의 문제는 섭식장애가 잘 나왔었어요. 지금처럼 뭐 아이돌, 뭐 여고생, 여중생 이라는 것들로 통해서 거식증이라든지 아까 신경성 폭식증 문제 이런 것들이 종종종 잘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챕터 9 같은 경우에도 빈혈 같은 경우에도 특히 여중생, 여고생 빈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 문제로 해서 이 빈혈이 옛날에 뭐 미영이 영미 문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을 추정을 해서 이게 철분결핍성 빈혈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엽산과 비타민 B12에 관련된 내용인지를 영양 판정식으로 물을 수도 있고 식사요법식으로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정을 내리는 문제와 식사요법 문제를 같이 혼합시켜 버리는 문제. 그래서 빈혈, 그래서 특히 빈혈은 생애 주기에서 임산부의 빈혈,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는 영유아의 빈혈, 청소년기의 빈혈, 그러니까 이런 빈혈 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애 주기와 연결돼서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가 빈혈이에요. 빈혈 부분. 그 다음에 챕터 10에서 선천성 대사장애 및 골격계 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뭐 선천성 대사질환 이러면 여러분 바로 생각나는 게 예를 들어서 페닐케톤 유레아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갈락토세미아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골격계 질환으로 해서는 워낙 골절, 골다공증 이런 문제도 나와 있고, 예전에 통풍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통풍, 요산 수치, 요산, 유릭 액시드, 요산 수치를 제시하면서
요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 6에서 7mg/dL 정도가 정상인데 그 환자를 17인가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나서 이 사람 요산 수치가 높은 거였네? 라고 판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통풍하고 관련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내리는 문제. 그래서 식사요법 이전의 문제는 굉장히 판정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저희 챕터 지나갈 때마다 반드시 외워야 될 숫자들은 다시 언급을 하고 가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식사요법은 개요에서 소화기계, 간담낭 췌장질환, 알레르기. 그래서 2장, 3장, 4장 전체를 묶어서 소화기계로 보기도 해요. 2, 3, 4를 다. 챕터 2, 3, 4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소화기계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5장 순환계, 다시 한번 큰 제목들 보세요. 6장 당뇨, 7장 신장, 콩팥질환, 8장의 비만, 체중 부족, 섭식장애, 그 다음에 9장의 빈혈, 10장의 여러가지 이제 선천성 대사 골격계 질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잠깐 먼저 시작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거 식사요법의 개요인데, 자, 먼저 여기 2번부터 볼게요. 영양관리 과정. 이거 작년 시험 문제였죠. 시험 문제였어요. 이거 저도 당연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고, 프린트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또 영양 판정 시간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이 문제가 이 NCP 혹은 Nutritional Care Process라고 쓰던지 아니면 영양 관리 과정을 쓰던지 이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작년에 2교시 6번 문제로 해서 2점짜리 문제였었어요. 이게.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었냐면은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절차다. 이 절차에 해당이 되는 모델명은 다음이고, 그래서 모델명을 쓰는 거. 그래서 뭐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라고 쓰던지 아니면 한글로는 영양 관리 과정이라고 쓰던지 이거 쓰는 거지. 첫 번째 1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영양 판정 이후에 두 번째 환자의 문제점을 뭐뭐뭐뭐뭐 하는 도출하는 거에 해당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거든요. 영양 관리 과정을. 그 다음에 2단계에 해당이 되는 이거 이름 쓰는 거. 2단계 이름. 2단계가 뭐예요? 영양 중재. 영양 중재 썼던 거. 그래서 NCP 쓰는, 그러니까 영양 관리 과정 쓰는 거, 그 다음에 영양 중재 쓰는 거. 이게 6번 문제였었어요. 6번 문제 2점짜리로 해서 이 문제도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개요 파트에서도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자,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식사요법의 정의에서 여러분 임상영양학하고 식사요법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이 임상영양학 책도 갖고 계시죠. 식사요법 책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근데 임상영양학 책은 어느 때 봐요? 병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도 이제 임상영양학이 있고 식사요법이 있게 되는 건데, 임상영양학은 그 질병에 해당이 되는 질병에 해당이 되는 원인을 규명을 하고 왜 발생했는데 왜,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리학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데, 아까 살이 쪘고,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고, 뭐, 흡연을 했고, 토하는 날이 많았다. 그럼 원인이었잖아,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공복 시 새벽마다 통증을 느꼈고, 음식 삼킬 때도 많이 속이 쓰리더라. 라는 내용이 증상으로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치료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내용인데, 바로 원인과 증상 부분, 왜 발생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과목이 임상영양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치료를 하려면은 수술 치료를 하든지 안 되면은 약물 치료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음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수술 치료는 의대, 약물 치료는 약대. 바로 식사요법으로 어떻게 치료할 건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법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거야 라고 치료법 자체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바로 식사요법인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영양학과 식사요법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는 원인, 증상, 식사요법에 의한 치료법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죠. 세 가지를 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규명하는 것이 식사요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각 개인에게 맞게 질병의 치료에 부합하는 환자의 정상적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신체 기능, 면역력,
영양결핍증을 예방 교정하고 적정 체중, 항상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 정상 체중, 표준 체중, 적정 체중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체내 영양소의 이용 능력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크게 목적은 4가지예요. 밑에 나와 있는 거 4개 키워드. 영양 상태를 증진하겠다. 질병을 치료하겠다. 합병증을 예방하겠다. 그리고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4가지. 자, 두 번째, 영양관리 과정. 이거 모델명이에요. 이게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 영양관리 과정. 그래서 실무 영양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영양관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절차를, 모델을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 임상영양사 대학원이 유야무야 많이 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쪽 시장에서 뭐 의료수가를 올린 것도 있었고 임상영양사가 과연 필요하냐 이래서 없어지는 대학원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현직에 있는 병원에서 실제로 임상영양사는 몇 없잖아요. 병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첫 번째 수요에서 워낙 많이 만들어놔서 그 이후 과정들은 조금. 그래서 첫 번째 때는 왜 영양사가 실무를 3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4년, 5년을, 그러니까 4학기, 5학기를 공부를 하고 실무 경력도 3년 이상. 야, 인턴도, 병원 인턴도, 의사도 1년인데 무슨 영양사가 3년. 그래서 이제 1년으로 줄였죠. 실무 경력 1년으로 줄긴 했었는데 임상영양사 요즘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기도 쉽지 않고 돼도 취업도 좀 많이 어렵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이러한 것들, 임상영양제도도 있고요. 바로 이러한 임상영양에 관련된 건데 임상영양과 영양관리 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4단계로 나누어요. 1단계 영양 판정, 그 표로 보세요. 표. 1단계 영양 판정, 2단계 영양 진단, 바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진단. 3단계 영양 중재,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예요. 중재. 4단계 이 환자에게 이제 교육하고 알려준 다음에 모니터링, 그 이후에 결과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1, 2, 3, 4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판정 보시면은 영양과 관련된 문제와 원인을 결정한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영양 판정 방법에 지금 5가지가 나와 있죠. 먼저 그림으로 보시면은 먼저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손톱, 여러분 손톱 볼 줄 알잖아. 손톱 매니큐어 안 바르고 봤었을 때 손톱이 붉은빛이어야 되고, 그죠? 붉은빛이어야 되고 손톱이 동그랗게 해야 되는 건데, 자, 평평해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건데 평평해지면서 나중에 손톱이 들린다. 얇아지면서 빈혈, 철분결핍성 빈혈이 있었을 때 발생되는 거죠. 세로줄이 생기면서 손톱이 들리는 거. 임상으로 본다든지 입가에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 구순구각염이 발생이 됐다든지 염색을 한 게 아닌데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탈모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든지 이 사람의 피부를 눌러봤는데 부종 증상이 있어서 누르고 난 다음에 튀어나오질 않는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임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조사, 다이어터리 식사조사. 그래서 뭐 24시간 회상법, 식사일기, 빈도조사, 여러 가지 식사조사. 그 다음에 환자의 과거력이라고 해서 문진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직계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습니까? 직계가족 중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과거에 이런 질환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과거력.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키, 몸무게, 제보죠.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이런 거 CT 촬영 해보는 것들 또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검사, 아까 지금 다 같이 얘기한 거예요. 생화학검사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이런 것들. 자, 밑에 볼게요. 보시면은 환자의 사회력 및 병력 조사에는 과거에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느냐, 최근에 뭐 수술한 적이 있느냐, 어떤 약물을 드시고 있느냐, 건강보조제는 어떤 종류를 드시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또 교육 수준, 직업, 종교, 뭐 예를 들어서 난 이슬람이다 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무래도 육식 쪽, 돼지고기 쪽을 안 먹겠구나 뭐 이런 걸 유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입 정도에 따라서도 식문화가 굉장히 달라지죠. 수입. 그 다음에 주거시설 상황, 나이, 성별, 가구 구성이 혼자냐, 가족이 다 같이 사느냐, 이러한 가구 구성, 흡연, 그 다음에 일상활동, 보통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땀을 흠뻑 젖을 정도의 운동을 몇 회 정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뭐 그런 운동 여부, 그 다음에 인식, 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을 사회력 병력조사라고 한다. 자, 두 번째, 계측. 환자의 신체 계측은 키, 신장, 그 다음에 체중,
그 다음에 상완둘레. 상완둘레, 이번에 상완둘레 면적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 영양판정 부분에서 작년 문제로 해서 그 상완 근육둘레, 이렇게 팔로 해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상완의 둘레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바깥쪽은 지방이죠. 두겹 두께를 통해서 지방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당겨져 있는 쪽이 뼈 바깥쪽에 이제 근육이 있는 거잖아요. 근육량 측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단백질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것도 나왔었는데 상완둘레, 상완 삼두근 피부 두겹 두께, 그 다음에 엉덩이 분의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BMI 이런 것들은 키 몸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줄자로 재는 것들, 무게, 저울 이러한 것들. 자, 비교적 간단하다. 비용이 적게 든다. 단백질, 에너지, 영양 상태, 체조직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생화학 검사 이제 다음번부터 다시 들어갈 텐데, 자, 체단백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크레아티닌이죠. 기억나시죠? 그 신장질환에서 비유행 값하고 크레아티닌 값이 있잖아요. 다음번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크레아티닌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 사람의 내장 단백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알부민. 그래서 혈청 알부민. 정상 수치 3.5에서 5.0. 지금은 당연히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차근차근 다시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현재 이 사람의 면역 상태, 림프구 숫자 세보는 거죠. 그래서 2000에서 2500개 셀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질소 균형. 그 다음에 봤었을 때 플러스 2 정도, 양의 질소 평형 플러스 2 정도면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들을 바로 이제 우리가 생화학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영양 상태 요인에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 소관의 상호작용,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 체내 소화 정도, 스트레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라 라는 거고요. 식사 섭취 보시면은 자, 24시간 회상법이 있다든지 얼마나 드시는지, 섭취량, 그 다음에 주로 제가 지금 계속 떠오르는 게 뭐였었냐면은 지금 요즘이 학기 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어저께 그 문진표 같은 걸 작성을 해와서 이제 양호실에 해야 되는 거, 비상시 부모님 연락처 써오고 학교에서 데리고 가는 거에 동의하느냐, 동의서 사인해 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병원에 무슨 병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치과는 갔다 왔냐, 안과는 갔다 온 적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서 밑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아침 식사는 꼭 먹느냐, 중고등학교 결식률 때문에 아침 식사는 꼭 먹느냐, 그 다음에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느냐, 그 다음 패스트푸드는 주당 몇 회나 먹느냐, 이런 내용을 쭉 이제 체크하는 게 있었거든요. 체크하는 게 있었고, 밑에 이제 야동을 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 중학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크하다가 성관계, 엄마! 막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체크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이트에 핸드폰으로 보느냐, 컴퓨터로 보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아들 얘기해봐. 막 이러더니, 자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도, 근데 과연 애들 쓸까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쓸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간에 뭐 성관계라든지 야동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문진표 작성해서 이제 들고 갔었거든요. 들고 간 내용들, 질환 내용들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알레르기가 있다면은 그 알레르기 내용을 기록을 해줘야지 이제 영양교사 선생님이 이걸 전부 다 몇 반에 누구가 무슨 알레르기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주고 식단표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영양교사 선생님들 일이 많대요. 알레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하이라이스에 우유를 집어넣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소량 집어넣는 기 때문에 그날 생각을 못했대. 그냥 더 맛있게 해주려고 우유 넣으세요 이거였대.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나가는 그 급식 그 신문에는 안 써놨었고 그거를. 근데 자기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이제 또 응급실 실려가고 이래서 정말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더 잘해주려다가. 그러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섭취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식사 일기, 뭐 에너지 계산. 다음 임상조사. 자, 5번 보시면은 얼굴, 머리카락, 피부, 근육, 그 다음에 탈모, 탈색, 염증, 변형, 부종, 여러 가지 조직 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잠깐 쉬고 진단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